자, 6번. 다음의 그림은 선천성 심질환에 대한 교육 자료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선천성 심장 질환에 대한 얘기구나. 작성 방법,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자,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진단명 그리고 용어를 차례대로 쓰시오. 진단명, 용어겠네요. 밑줄 친 디귿의 이유, 밑줄 친 리을의 이유를 설명할 것. 자, 폐혈류와 감소된 결손, 폐혈류 감소와 관련된 결손. 이게 굉장히 큰 힌트죠. 분류를 할 때 폐혈류 감소와 관련된 결손에는 이러한 질환이 있어.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고요. 근데 딱 그림으로 봤더니 여기 지금 우심이에요. 이게 좌심이죠. 우심실에 비대가 있으면서 심방 중격의 결손이 있으면서 폐동맥의 협착이 있으면서 대동맥의 위치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대동맥 우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동맥 우위, 심실 중격 결손, 우심실 비대, 폐동맥 협착이 있으면 우릴리를 활로사징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활로사징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임상 증상. 청색증 보일 수도 있고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왜? 영아의 경우 술흉이로 앉고 나이든 아동은 쭈그려 앉게 해.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활로사징후. 4가지 전형적인 결손을 포함합니다. 심실 중격 결손, 폐동맥 협착, 대동맥 우위, 우심실비대. 자, 병태생리. 폐동맥의 협착 정도에 따라서 혈 역학이 광범위하게 변화하지만 심실 중격 결손의 크기, 혈류에 대한 폐순환, 체순환 저항에 의해서도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심실 중격 결손이 크기 때문에 우심실과 좌심실의 압력이 균등해진다. 단락의 방향은 폐혈관과 체혈관 사이의 저항의 정도에 달려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되시나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장이 이렇게 있어. 이쪽이 좌심, 이쪽이 우심이야. 그런데 심실 중격 결손이 있거든. 다른데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요. 심실 중격 결손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좌심의 힘이 더 세요? 우심의 힘이 더 세요? 당연히 우리 몸으로 혈액을 보내야 되는 좌심의 힘이 더 셀 거예요. 좌심의 수축력이 더 세다고요. 좌심의 수축력과 우심의 수축력 같이 짜줬는데 얘 힘이 더 세져 버리니까 혈액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전신으로 보내야 되는 심박출량은 감소되긴 했지만 전신으로 보내야 되는 심박출량은 감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우리 몸속을 돌면 청색증이 나타나요. 산화됐다는 얘기는 폐에서 산소를 가지고 왔느냐 이 얘기죠.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청색증이 나타나. 그런데 여기에서는 깨끗한 피가 우심으로 가서 다시 한번 폐를 통해서 들어올 뿐, 그리고 좀 나눠져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나갈 뿐,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온 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색증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이제 문제가 다르다고요. 왜? 보세요. 여기에 폐동맥이 있어요. 폐동맥에 협착이 있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 있고 폐동맥에 협착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있던 혈액이 이렇게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빠져나가지를 못해도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든 짜서 내보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더 많은 힘을 주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우심실은 비될 거예요. 됐죠? 우심실이 힘을 더 많이 쓸 거야. 그래서 비대해졌어. 폐동맥이 협착이 됐어. 그럼 여기 저항이 세질 수밖에 없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심실 중격 크기의 결손이, 자, 심실 중격 결손 크기가 너무 커. 의미가 없어. 얘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 압력 비슷해질 수 있어. 그렇겠죠. 너무 크다 보니까 압력이 비슷해져.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여기가 막혀 있어. 혈액은 들어와. 막혀 있어. 우심실이 비대되면서 더 강한 힘으로 얘를 짜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럼 여기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압력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혈액의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죠. 우, 좌, 단락이 형성됩니다. 자, 우심에 있던 혈액은요, 우리 몸을 돌고 온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거든요. 우리 몸을 돌고 온 산소가 없는 혈액인데 이 산소가 없는 혈액이 좌심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다음 루트가 어디예요? 전신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청색증이죠.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우리 몸을 돌고 있어. 산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성격. 폐동맥의 협착 정도에 따라 혈역학이 광범위하게 변화한다. 얘가 조금만 협착돼 있어. 얘가 많이 협착돼 있어. 저항 정도가 달라진다고요. 압력이 달라진다고요. 심실 중격 결손의 크기, 혈류에 대한 폐순환, 체순환 저항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 심실 중격 결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의 압력과 여기의 압력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균등해져. 근데 여기에 걸리는 압력, 얘는 뚫려 있고 얘는 막혀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 압력이 세지지. 우좌 단락 형성되면서 청색증 나타나. 이게 바로 팔로사징후라고요. 중요해요. 팔로사징후. 만약 폐혈관 저항이 체혈관 저항보다 높다면 단락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형성된다. 이 얘기했습니다. 폐동맥 협착은 폐로 간의 혈류량을 감소시키겠죠. 결국 좌심으로 유입되는 산화 혈액량도 감소되겠죠. 당연한 얘기.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대동맥의 위치. 대동맥이 정확하게 좌심에서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심 근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심에 있던 혈액이 더 잘 대동맥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혈액의 분포가 달라집니다. 자, 임상 증상. 어떤 영아는 출생 직후부터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다른 영아는 경한 청색증을 보이다가 폐동맥 협착이 진행됨에 따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생후 1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악화됩니다. 중등도의 특징적인 수축기 잡음. 왜? 이것 때문에요. 무산소 발작이라고 불리는 급성 청색증과 저산소증이 발생하는데 무산소 발작은 일반적으로 수유 후 울 때 산소의 요구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 근데 지금 산소가 우리 몸에 없어. 그럼 발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 혈액 공급을 초과하는 산소 요구량이 있을 때 발생한다. 자, 환아는 무산소 발작 후 색전, 경련, 의식소실, 갑작스러운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기응리은에 해당하는 진단명, 용어, 디귿의 이유, 리을의 이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천성 침질환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팔로사징후, 활로사징후고요. 니은, 대동맥 우위죠. 폐동맥 협착, 대동맥 우위, 심실 중격 결손, 우심비대. 이걸 우리는 팔로사징후라고 한다. 임상 증상 매우 다양하다. 영아나 아동은 현저한 청색증이 보일 수도 있고 청색증을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왜? 심실 중격 결손이 크기 때문에 우심실과 자심실의 압력이 균등해지기 때문에 폐동맥의 협착에 따라 폐 혈류량과 그에 따른 청색증 정도가 달라진다.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폐동맥 협착이 들어가야 돼요. 폐동맥 협착에 따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등도의 특징적인 수축기 잡음이 들린다. 폐색에 의해서 무산소 발작이라고 하는 급성 청색증 저사초증이 있다. 이때는 산소 요구량이 커질 때 나타난다. 화나는 무산소 발작 후 색전, 경련, 의식소실, 갑작스러운 사망의 위험이 있다. 치료미카노. 영아의 경우 슬흉이로 앉아있고 나이 든 아동은 쭈그려 있게 하자. 왜? 왠지를 알아야 이걸 해주죠. 왜냐하면 저산소 혈액의 체순환 귀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체순환 정맥저항을 높임으로써 우좌 단락을 감소시켜 폐로 좀 더 많은 혈액을 흐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좌 단락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온몸으로 나간다고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혈액이 많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안 좋겠다. 얘가 많이 들어오면 폐동맥은 협착돼 있고, 그럼 이 많은 혈액이 다 어디로 가는데? 좌심으로 가는데. 그럼 이 혈액이 다 어디 가는데? 우리 몸을 다시 돌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저산소 혈액의 체순환 귀환량, 얘를 막기 위해서 동시에 체순환의 정맥 저항을 높임으로써 우좌 단락을 감소시켜 폐로 좀 더 많은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체순환의 정맥 저항을 높여주고 폐로 혈액을 더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해서 산화된 혈액이 들어와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지도안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교수학습지도안이 나온 걸 보니 얘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얘 임신 출산, 임신의 산정관리, 출산 및 산후관리, 임신과 산정기간 중 자가건강관리 방법, 출산과 산후기간 중 자가건강관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모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작성 방법을 확인해야죠. 밑줄 친 기억의 증상이 나타나는 기전 설명하고 기전 운동의 명칭 쓰자. 밑줄 친 니은에 태반 락토젠 호르몬과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해봐. 밑줄 친 디귿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자, 도입 임신 산정기간 중 자가건강관리 방법에 이해, 출산, 산후기간 중 자가건강관리 방법에 이해, 임신 및 산정관리, 임신 1기, 3기, 2기, 3기를 구분하고 임신 주수에 따른 자궁의 모양과 자궁적의 위치를 설명하고,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죠. 임신 중 가슴앓이 증상과 완화 운동 방법을 설명해야 돼. 가슴앓이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그 운동 방법의 명칭을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신 중에 가슴앓이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왜 나타나는 거야? 임신 중 위장관은 증대되는 자궁에 의해서 위치가 변화하게 되고 자궁이 계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서 위를 압박하죠. 프로게스테론의 증가로 인해서 연동운동이 감소돼요. 연동운동이 감소되면 위운동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위운동이 감소하게 되면 위 내용물이 잘 내려가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위 내용물이 계속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면서 밑에서 복압이 증가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위에서 음식물 배출되는 시간과 장의 음식물 통과 시간이 지연돼서 위 내용물이 역류될 가능성이 크고 이 pH가 낮아. 식도 쪽으로 역류할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 가슴앓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냐고 물었잖아요. 이런 얘기들 해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들. 그래서 가슴앓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슴앓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나비 운동이 있어요. 나비 운동은 좀 관심받고 있는 운동? 국시에도 나오고, 그래서 명칭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가슴앓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 나비 운동입니다.
자, 임신 중 탄수화물 대사가 변화한대. 탄수화물 대사가 변화하는데 이것을 태반 락토젠 호르몬 작용과 관련해서 설명하래요. 탄수화물 대사가 변해. 근데 이 태반 락토젠 호르몬이랑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탄수화물 대사 변화가 왜 나타나고 있는지 잠깐만 이론을 보도록 할게요. 임신 중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의 변화는 태아에게 지속적으로 당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태아에게 당을 공급해야 태아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임신 중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는 태아에게 지속적으로 당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태반 락토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태반 호르몬이 증가함에 따라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 저항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엄마 몸에서 인슐린 저항이 나타나면서 이 당이 갈 곳이 없잖아요. 어디로 간다고요? 태아 쪽으로 간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태반 락토젠이랑 연결시켜 볼게요. 자, 태반 락토젠은 지방을 분해시켜서 유리 지방산을 증가시키는 성장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이것까지 들어갈 필요 없다 손치더라도 지방 분해에서 유리 지방산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혈중 유리 지방산이 증가되고 인슐린의 조직 저항을 증가하게 해서 태아 쪽으로 당을 공급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태아 쪽으로 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의 대사가 변하는데 태반 락토젠은 유리 지방산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한다. 이런 설명 들어가야 한다고요. 자, 인부를 위한 면역과 예방접종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생백신, 사백신, 진통을 극복하는 방법, 분만 1, 2, 3, 4기, 분만의 전구 증상에 대한 설명, 양막 파열의 중요성,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라. 양막 파열의 의 3가지를 쓰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꼭 몇 가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몇 가지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양막 파열의 중요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설명하셔야 되죠.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첫째, 태아 선진부가 골반 내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 탈출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제대를 압박할 수 있다. 둘째, 임신이 만삭이거나 만삭에 가깝게 되면 분만이 곧 일어난다. 만삭이에요. 근데 양막이 파열됐어.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분만을 예고하는 거예요. 분만의 신호입니다. 셋째, 양막 파열 후 태아가 24시간 이상 자궁 내에 머물러 있게 될 경우 양막이 파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만하지 못했습니다. 24시간 이상. 그러면 병원균이 자궁 내 침입을 최소화시키지 못하게 될 때 심각한 자궁 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양막 파열됐는데 24시간이 지나도록 아직 태아는 있어.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중요한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자, 그리고 자궁 내막 재생에 따른 분비물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기. 자, 자궁 내막이 재생되기 시작함에 따라 재생되면서 분비물이 나오죠. 그걸 우리는 오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로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변화 과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적색에서 백색이 될 때까지 며칠이 걸려? 혈기를 포함하고 있어 없어? 냄새는 어때? 양은 어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오로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은 아동의 통증 관리를 위한 보건교사 연수 자료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통증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성 방법.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약물을 쓸 것, 밑줄 친 니은 디귿의 기전을 설명할 것, 밑줄 친 리을의 이유를 설명하고 바이러스 질환 2가지를 차례대로 제시할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봅시다. 급성 통증 관리다. 약물적 통증 관리를 할 건데 보건교사는 아동에게 처방된 약물에 기대는 작용, 잠재적인 부작용,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책임이 있다.
마약성 진통제는 가장 강력한 진통 약물이고 급성 통증, 수술 후 통증, 장기간의 만성 통증, 암성 통증을 포함한 중등도에서 중증 통증 관리에 쓰인다. 마약성 약물의 부작용은 오심, 구토, 변비, 가려움증 등이 일반적이다. 호흡곤란과 저혈압은 드물고 마약성 진통제의 위험한 부작용은 기량제인 기억으로 치료한다. 호흡곤란, 저혈압, 마약성 진통제로서 부작용으로는 드물다. 그런데 호흡곤란 나타날 수 있더라. 호흡곤란 나타났어. 그럼 그 기량제 뭘 주면 돼? 그 기량제에 대한 약물 쓰라고 했거든요. 약물? 날록선입니다. 날록선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호흡곤란과 관련된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 자, 엔세이드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작용. 자, 니은, 디귿, 리을을 봤더니, 자, 니은, 디귿은요, 프로피오닉 액시드, 이부프로펜, 살리식 액시드, 아스피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엔세이드를 봤네요. 자, 어쨌든, 이부프로펜의 항염증 효과의 기전, 유해 반응으로서 위장 관계 반응이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 그 기전. 아스피린이 항염증 효과 있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기 때문에 출혈 시간을 연장시켜. 그래서 출혈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약물이다. 주의점. 바이러스 질환을 앓은 지 4주 이내 아동에게는 투여하지 않아야 돼. 왜? 해결합시다. 자, 항염증 효과가 있어. 이부프로펜은 콕스2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킵니다. 얘를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함으로 인해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올 거예요. 콕스2 효소 활성 억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 억제예요. 이런 기전으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유해 반응, 위장 관계 반응이 나타난다. 왜? 콕스2만 콕 집어가지고 억제시켜서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시켜가지고 항염작용을 하면 좋겠는데 얘가 콕스2를 억제할 때 콕스1도 억제를 해요. 자, 콕스1, 콕스2 효소를 동시에 억제하는데 이 과정에서 콕스1을 억제함으로써 위점막 보호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위점막 보호 기능이 떨어진다. 위점막의 기능이 떨어진다. 위에는요, 위산이 있고요, 위점막이 있습니다. 위산이 공격이라고 하면 점막은 방어라고요. 근데 얘 기능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얘 힘이 더 세질 거고 공격적 힘이 더 생김으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난다고요. 위점막 보호 기능이 떨어지고 과다 생성된 위산으로 인해서 위장 장애가 발생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요. 그럼 왜 이런 효과와 왜 이런 유해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 기전을 아는 건 기본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스피린에서 주의점. 바이러스 질환을 앓은 지 4주 이내 아동에게는 투여하지 않습니다. 왜? 아스피린 생각하면 출혈 경량 생각해야 되고 하나 또 생각해야죠. 라이 증후군 생각하셔야 돼요. 바이러스 질환의 아동에게 해열제로 사용하는 아스피린 투여가 라이 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이 라이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질환 두 가지가 바로 수두, 인플루엔자예요. 요거 두 개 적어주시면 돼요. 수두, 인플루엔자. 자, 라이 증후군 우리가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자, 원인 언노운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질환 후 발생했어요. 인플루엔자, 수두. 인플루엔자, 수두. 인플루엔자, 수두를 가지고 있을 때 아스피린을 썼더니 라이 증후군이 나타나더라. 다양한 바이러스 약물 외독소,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 수두나 인플루엔자 해열제를 사용하는 아스피린을 투여했을 때. 특징, 뇌의 문제, 간의 문제, 신경학적인 문제, 잦은 구토와 성격 변화, 발작, 혼수 등이 나타납니다. 진단, 간의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간이 기능을 못해요. 저혈당증,
간 기능을 못하니 얘 올라갈 거고, 얘 비정상적일 거고, 얘 상승될 거고, 호흡성 알칼로시스가 나타날 겁니다. 혈청 암모니아가 상승됐어요. 그러면 얘는 산의 물질이잖아요. 얘를 없애기 위해서 보상 반응으로 호흡을 빨리 할 거예요. 호흡을 빨리 하게 되면요, 호흡성 알칼로시스가 나타나죠. 얘로 인해서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는 거고요. CSF는 당이 약간 감소하고 압력은 상승합니다. 간 생검 시 지방성 수포 입자가 발견되어 간의 지방성 병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간호중재,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의식 수준의 변화, 뇌부종이 나타나면서 신경학적 결함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의식 수준 변화와 두 개의 내압 상승 증상을 보이는 환아에게 뇌부종, 지속적인 간호와 집중적인 관찰이 요구됩니다. 수행량 당연히 조절해야 되죠. 부종이라고 얘기했어요. 탈수와 뇌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섭취량과 배설량 정확하게 사정하고, 간 기능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PTT 검사와 같은 응고 장애 확인을 위해서 임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아스피린 내에 함유된 살리실레이트가 다른 제품 안에도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얘가 함유된 그 무엇도 복용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라이 증후군, 뇌의 문제, 간의 문제, 신경학적인 문제.